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날 때면 존댓말을 하죠. 잘못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휴지가 떨어졌을 때 반말로 혹은 명령하듯이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절하고 친절한 말투로 말하죠. 휴지 좀 주세요. 즉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장사를 할 때도 소비를 할 때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해 득실이 달라집니다.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이 손님이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냥 좋은 물건이어서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깎기 위함이죠. 눈치껏 행동하고 눈치껏 말하는 것, 이게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가게에 손님 한 명 더 드릴 수 있다면, 내 지갑에서 돈을 더 아낄 수 있다면, 상황에 맞는 유연함이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 Y스트릿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예. 녹음 방송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생방송으로 찾아가고 있는, 대체 휴일도 없고 언제나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괜찮은 소식이 하나 들려온 게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인데요. 막판까지 참 지루하게도 끌고 왔습니다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추가되는 내용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로 출발을 해볼까요? 퀴즈 나갑니다. 올해부터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그런데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 인원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안 되는 곳에서는 근무를 하더라도, 오늘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인원 미만일 때는 휴일도 수당도 없이 평일 근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 몇 명 이상일까요? 어려운가요? 객관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5명, 2번 20명, 1번 5명, 2번 20명. 정답과 함께 여러분은 오늘 이 휴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스튜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918님이 저도 한번 뽑아주세요. 가로 열고 간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답 30인 이렇게. 보기에도 없었는데 보기 1번이 5인이고요. 2번이 20인인데 30인을 보내주시면은 1468님이 정답을 가장 빨리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도 오늘 쉬셔야 되는데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은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은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 1년 만에 처음으로 성과물을 내놨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처하자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준비했고요. 네. 전 세계의 달러 외환 보유액이 약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축통화로 막강한 지위를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의 출하량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양상 먼저 살펴보고요.
친환경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이제 가격, 충전 등을 놓고 전기차보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예진 소장 아이템부터 들어볼게요. 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회의 내용인데 우선은 이게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IPEF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미국 정부의 주도로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경제협력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국가들의 경제 규모만 따지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상품, 서비스 무역의 28%를 또 차지하고요. IPEF는 출범 이후 무역과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가지 분야에서 협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단체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은데 뭘 또 만들었나 싶죠. 네. 근데 이 IPEF는 출범 목적 자체가 중국 견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이 포함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만 제외하고 거기에 미국이 낀 건데요. 쉽게 말하면 중국만 빼고 단체 카톡방을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 비유가 적절하네요. 예, 그래서 소그룹 산업망을 새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지난해 중국이 자국을 주도로 만든 경제 협의체가 또 있거든요. RCEF라고 네. 하는데 여기와 그래서 회원국들이 많이 겹칩니다. 미국이 만든 IPEF 14개 회원 국가 중에 11개 국가가 중국이 만든 RCEF 회원국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미국 주도의 IPEF가 경제 규모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단톡방에도 들어가 있고 네. 중국이 만든 단톡방에도 들어가 있고 그 11개 국가가 겹친다라는 거. 그렇죠. 아이고 참 힘들어집니다. 네. 근데 일단은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에서는 그럼 어떤 약속을 한 겁니까? 이번에 약속을 한 건 공급망 협정 타결입니다.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 협정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의 특정 품목의 공급망 위기 상황이 생기면 우리 14개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각자 특화된 부분에서 함께 대처를 해보자.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약속입니다. 이제 공급망 위기 품목이라고 하면 사실 반도체일 수도 있고 뭐 원자재, 특정 원자재일 수도 있을 텐데 이 약속이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또 사실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에 방점을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IPEF 회원국 구성 자체가요. 반도체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고요. 소재와 장비에 특화된 또 일본이 있고요. 또 설계에는 또 미국.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과 파운드리 같이 이렇게 전문 분야가요. 국가별로 이렇게 분업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부국, 기술 선도국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회원국 안에서 대체 공급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제품을 조달할 운송 경로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IPEF는 이번 협정에서 추가적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또 숙련 노동자 육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이 뭔가 보복하더라도 우리끼리 한번 똘똘 뭉쳐보자. 네. 이번 협정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리튬, 코발트 같이 이런 핵심 광물 수요의 대부분 거의 그렇죠.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수입하는 600개 이상의 주요 품목에서 특히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한 75%. 그래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하거든요. 근데 해당 국가와 그래서 갈등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공급망에 즉각적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취약한 구조죠. 그런데 IPEF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면서 공급망 위기가 왔을 때 14개 그 정부의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를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2년 전, 그러니까 2021년에 네. 요소수 대란이 있었죠. 요소수. 네, 그 중국 내에 석탄이 부족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석탄을 통해서 생산하는 물질들은 수출을 다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소가 석탄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중국에서 요소 수입 97% 의존하고 있는 바람에 그런 대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급망 쇼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네.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조치는 자제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IPEF 회원국 중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조치를 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있죠.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불필요한 조치가 대표적인 게 미국의 IRA, 네. 뭐 반도체 지원법 같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는 미국의 자국법이기 때문에 대응이 딱히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협정 타결로 양자 협의를 통해서 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참 뭐 미국도 그렇고 보호무역, 자국 중심의 의사결정들을 다 하고는 있는데 또 이렇게 IPEF라는 모임 하나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끼리 잘해보자. 네.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자국 중심.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에 끼지 못한 혹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중국. 네. 중국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네. 우리 입장에서 특히요.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번 협정 내용에서는 뭐 다행히도 중국과의 디커플링 같은 이런 특정국의 의존도를 축소한다는 사실상 중국을 좀 겨냥한 직접적인 문구는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좀 중국이 반발을 한다거나 좀 보복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번에 IPEF 회의 뒤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한 얘기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한 그 제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두고 우리라고 한 거죠. 우리는 그거를 명백한 경제적 강압으로 본다.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좀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는데 도움을 좀 주기도 주지 않기도 어려운 곤혹스러운 좀 입장에 놓이게 됐죠. 그 우리나라 이완주기자. 네. 입장에서는 그 11개국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 중심의 IPEF랑 중국 중심의 RCEP. 그럼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도 굉장히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으니 끼어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현명해져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임기응변도 좀 필요하고요. 자, 이완주 기자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전 세계 스마트폰은 이제 시장의 성장세가 완연히 꺾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폴더블 폰은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예, 대만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요. 지난해 폴더블 폰 출하량이 1280만 대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55% 늘어난 1980만 대, 약 2천만 대에 달할 전망인데요. 반대로 올해 전 세계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12억 대 미만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이게 지난해 2013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침체되는 모습이고요. 폴더블폰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전체 스마트폰의 0.7%에 불과했는데요. 네. 올해는 한 3배 정도 성장해서 2% 가까이 늘고 5년 뒤에는 100대 중에 5대 5%가 폴더블폰이 될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고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폴더블폰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네. 현재 전 세계 시장의 70%, 10대 중에 7대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약 1,300만 대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폴더블폰 출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애플이 폴더블폰 관련해서 특허를 취득하면서 네. 시장에서는 이르면 2025년쯤에 애플 폴더블폰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애플은 뭐 급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반면에 중국 업체들은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아너 같은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폴더블폰 점유율이 한 10% 정도였는데 올해는 20%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때 미국 기업이었다가 현재는 중국 레노버 산하 브랜드가 된 모토로라 아시죠? 네. 네. 모토로라 역시 폴더블폰 출시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른 중국 업체들은 스마트폰 부문에서 한 3%에서 5% 점유율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고 또 점유율도 높여오고 있고 실제로 1분기 판매량을 보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좀 과거보다는 떨어지는 추세예요. 특히 폴더블 폰에서. 예, 맞습니다. 아까 전체 70%라고 했는데 올해 1분기는 그것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요. 네. 시장 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점유율이 45%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내수시장이 거대한 중국 업체들의 선전이 반면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2016년에 갤럭시 노트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리콜 사태가 있었고요. 최근 중국과 한국의 외교 갈등으로 현재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이 0%대입니다. 어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은 반도체 불안과 겹치면서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올 1분기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역대 최저 매출인 5조 5,600억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아직 기술력에서 앞서는 것은 사실인데요. 중국 업체들의 가격 공세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삼성전자의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IT 분야에서 또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어이진 소장 네.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IMF 자료를 인용해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그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58%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2015년 전후만 해도 한 65% 정도 이렇게 웃돌았는데 그때 이후에 쭉 하고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면서 지금은 27년 전인 1995년에 59%였던 거 이후에 최저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 이렇게 달러 비중이 줄어든 건 이유가 뭔가요? 이제 여기에서 밝힌 분석 내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네. 러시아의 금과 외화 자산 6,400억 달러 중에 절반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모든 국가들은 물론 자국 그 중앙은행 금고에 달러를 보관하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 이렇게 수출해서 번 달러를 달러로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사거나 네. 이런 식으로 불려갑니다. 근데 이 달러를 받아주는 곳은 국내 은행이 아니라 미국 은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미국 은행에 예금해 놓은 달러나 들고 있던 미국 국채의 절반을 동결, 그러니까 휴지로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3천억 달러를 그렇게 묶어버려서 쓸 수 없는 돈을 만들어버리니까 만약에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전 세계 여러분 지금 외환 보유액으로 달러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 했을 때 러시아는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달러 외환 보유액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자재 시장 내에서 달러 지배력이 약해진 것도 달러 비중이 감소한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인도만 해도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때 달러가 아닌 UAE의 디르함화나 러시아 루블을 쓰거든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양국 무역 결제의 75%를 해결하고 있기도 하고요. 금융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다른 나라들이 저마다 이제 들고 있는 미국 국채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 좀 선호도에서 네. 좀 떨어졌다라거나 아니면 달러 비중을 일부러 줄였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보다는 이제 가만히 가지고 있던 달러가 그 가치가 줄어들면서 그냥 저절로 비중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절로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네, 왜냐하면 이 미국 달러 지수,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요, 달러화의 가치 자체도 최근 20여 년 사이에 한 10% 이상 감소를 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죠. 그렇습니다. 네. 이 뜻은 다시 말하면 미국 경제에 대한 의심, 미국 경제에 대한 부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네. 그래서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네. 시각들도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한 15살 어린 소녀가 워런 버핏한테 이런 그 똑같은 질문을 맞아요. 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답했거든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달러를 쓰는 사람들이 수출하는 사람, 수입하는 사람, 또 외환, 채권,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달러를 빼고 다른 통화를 활용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요즘에 기사들을 보면 위안화 결제 비율이 늘었다. 위안화를 무역 거래에 쓰기로 한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거래 비중으로 봤을 때는 뭐 올해 7% 정도, 그러니까 유로화나 파운드 엔화보다도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달러화의 지위를 대체할 만한 통화는 없지만 보다 다양화된 세계 통화 질서가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글로벌 중앙은행은 이제 회사채, 부동산 같은 유형 자산뿐 아니라 뭐 기타 통화를 비롯한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자 이런 부분이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또 달러화의 위상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미국은 달러화의 위상을 높이는 조치를 무엇이든 하려고 하겠죠. 자, 이완주 기자. 최근에 하이브리드 그 차량 그 중고차 가격도 엄청 올랐고 하이브리드 차 인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거든요. 네. 근데 이 중 하이브리드 비중이 약 5%, 128만 대입니다. 출시 이후로 5%를 넘긴 건 처음이고요. 네. 1년 만에 한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차들은 뭐 적게 상승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기준으로 점유율이 48%인데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1.5%포인트 하락한 37%대를 기록했습니다. LPG차도 올해 0.4%포인트 줄어든 7% 정도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LPG 차량은 줄고 경유차는 더 많이 줄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친환경차도 있잖아요. 뭐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땐 어때요? 예, 일단 하이브리드카와 같이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 네. 1년 전과 비교해서 점유율이 1.1%에서 1.7%로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수소차는 점유율이 작년과 동일한 0.1%, 1000대 중에 한 대의 비율이고요. 판매 대수에서도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차보다 현재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누적으로 약 11만 대인데요. 네.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량보다 이게 2배 정도 많이 팔리는 수치고요.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과 점유율이 한동안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구입하시는 분들이 충전 인프라와 연료비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 발표하면서 연료비 부담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럴 바엔 차라리 하이브리드 카 사자 이런 경향이 높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화재인데 최근에도 화재 소식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예, 전기차 구입 망설이는 이유 중에 화재도 있는데요. 네. 지난주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하던 전기차에 불이 나면서 차량 2대가 전소, 완전 타는 사고가 있었고요. 네. 부산에서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하던 전기차가 갑자기 불이 나면서 총 6대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고온이 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차로 옮겨 붙으면서 그렇죠.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화재와 달리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차량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화재를 막을 방법이 뭔가 좀 묘수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 최근에 아파트나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식 소화덮개 일종의 차폐기인데요. 네. 이게 구비돼 있는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그냥 차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 예, 맞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가 아닌 아예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충전할 때 비교적 80%까지는 화재 위험이 낮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을 할 때 80%까지는 요금을 좀 싸게 해주고 이게 넘어가면 네. 추가 요금을 부과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충전 후에도 계속 자리를 차지하면서 충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좀 페널티를 주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80%까지만 충전을 하자.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재작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이 인원 미만인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약 20% 정도 됩니다. 오늘 같은 대체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고 휴일이나 야간 수당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 신청이 어렵다는 점에서 어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꼽히기도 합니다. 과연 몇 명을 기준으로 할까요? 1번 5명, 2번 20명. 여러분의 그 정답 많이 받고 있는데요. 2347님이 저도 대체 공휴일이지만 출근해요. 남들 쉴 때 일하는 우리들 모두 힘내는 하루 되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4995님도 네,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4995님. 연애 15일차 여자친구와 등산 갑니다. 솔로일 때는 공휴일이 별로였는데 이제는 저도 공휴일이 좋아졌어요. 모두 연휴 마지막 날 즐겁게 보내세요. 이대호 기자님도.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제는 공휴일이 좋아지시겠네요. 연애 15일차. 뭔가 자랑을 하면서 보내주시는 문자. 차 안에서 같이 듣고 계시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 비가 아직 좀 마르지 않아가지고 산이 좀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조심조심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문은미님은 자영업자는 365일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아이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보내주신 건가요? 예, 김한수님이 지금 시내버스 안에 5명 타고 있네요. 오늘도 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번 연휴에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계시고요. 그런데 각종 문제가 생기면서 이 여행을 망치는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법적으로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3정의 장윤미 변호사 통해서 여행 관련된 분쟁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여행 가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예, 쉬고 있기는 합니다. 네. 대출일이어서요. 예. 여행 관련된 그 법적 분쟁 이야기를 좀 다뤄봐야 될 텐데 일단은 최근에 너무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네. 250m 상공에서 비행기 문을 열어버린 사건. 그 사람이 일단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처벌과는 별개로 이 공포의 순간을 맞이했던 승객들한테 어떤 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승객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보도를 보면요. 예. 뭐 초중등 운동선수단이 탑승해 있었고 학생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 9명 정도가 구토, 손발 떨림 증세 등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 비상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런 어떤 증세를 겪지 않았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1차적으로는 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상대방이 자력이 있을지 당장 이 돈으로 배상을 할 수 있을지 피해자로서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사와 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피고로 특정을 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1차적인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로부터 피해자들은 이 보상을 받고 항공사가 나중에 이 피해자에게 구상을 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형식의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공동으로 피고로 묶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공동으로요. 네. 그 작은 진동 하나에도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게 비행기 아닌데. 그렇죠. 이거 뭐 문이 열릴 정도였으니. 또 하나 지금 이제 괌 현지에 여행을 가셨던 분들이 태풍 마와르 때문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뭐 호텔에 뭐 문짝이 날아가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3천여 명의 발이 묶여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항공사에서 보상할 책임은 없기는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천재지변이고요. 네. 어떤 항공사나 다른 주체에 뭐 고의 과실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지만 일단 워낙에 불편이 크고 지금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임시 대피소 그리고 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들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뭐 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고는 하더라도요. 지금 이 괌으로 이 여행 상품을 내놨던 뭐 인터파크,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은 체류기간 호텔 숙박비용 전액을 이 고객들에게 지급하거나 보상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떠나기 전에 뭐 태풍 예보가 좀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런데 또 막상 예약해 놓은 걸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혹시나 날씨 문제로 인해서 예약했던 거를 여행 직전에 취소하거나 환불받고 싶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최근의 상황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괌 같은 경우에 내가 예약을 해놨다. 숙박, 항공권 다 사놨는데 지금 가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여행사들은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상품을 바꾸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전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태풍이나 자연재해,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비행기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요. 항공사 배상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법적으로도 평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자체적으로 위약금 수수료 받지 않는 곳이 있지만요. 이런 경우에도 고객들은 항공사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결항 공지를 한 이후에 취소하셔야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얼마 전에도 뭐 종종 있었던 일인데 비행기가 정비 불량 등의 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 출발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행 당일에 갑자기 어떤 이유로 비행기가 안 뜨거나 늦게 뜰 때 이때 항공사들은 소비자들한테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항공권 운항이 취소되게 되면 24시간 이내, 만 하루 이내에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행기가 늦게 뜨거나 아예 결항이 되는 경우에는요. 항공사는 당연하게도 승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뭐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사가 면책이 될 수는 있지만 고의나 과실로 비행기가 늦게 떴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얼마나 지체가 됐는지 또 이 대체편 항공편을 얼마나 빨리 제공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손해배상 금액은 차등 평가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 배상의 네. 의무가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야 될 때 차액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 변경 수수료가 붙을 경우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차액이 생겨서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될 때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뭐 적립금으로 주거나 마일리지로 쌓아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승객 입장에서는 이 언제 쓸지를 모르는 마일리지로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현금으로 받는 예. 게 더 나으신 상황이죠. 네네. 그런데 항공사들이 본인들 약관으로 이렇게 현금 지급을 하지 않고 적립금 내지는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약관을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항공사별로 분쟁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르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자체 약관을 먼저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게 혹시 공정거래에 뭐 예.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소비자보호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신고하실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인 강제력 이 행사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항공사나 여행사에 만약에 환불을 해줄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금으로 1차적으로 드리고 2차적으로 마일리지나 적립금으로 하라라는 건 권고적 효력만 있지요. 현금으로 반드시 고객에게 지급하라라는 강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항공사들, 여행사들의 자체 약관이 만약에 불공정하다 그러면 공정위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네. 아직 뭐 법으로는 그렇게 정해진 게 없는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해외 여행사나 해외 항공사 이제 직접 예약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뭐 환불받거나 취소하기 조금 더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글로벌 OTA라고 해서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들 상당히 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항공권, 호텔, 뭐 여러 여행 상품 예약을 대행해 주는 업체들인데요. 뭐 트립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뭐 이런 대형 여행 플랫폼 이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일단 가격 경쟁력, 물량 공세 이런 부분을 앞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저가로 이용도 가능하시고 글로벌 여행 요즘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용자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일단 국내 여행업자로 등록된 곳들이라면요. 국내 항공사업법에 따라서 항공권 취소, 변경, 가격 등을 매우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의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 OTA 플랫폼 업체들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소비자원이 불리한 약관 고쳐라. 그리고 표시 정보를 강화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국내 사법 권력이 미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우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좀 황당한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사고라고 보기보다는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짐을 붙이지 않습니까? 보통들. 네. 그런데 항공사가 본인의 짐을 싣지 않고 놔두고 왔대요. 나중에 싣고 온대요. 물론 짐을 싣는 과정에서 혹은 검수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체됐다. 그래서 일단은 비행기 먼저 띄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일단 승객 입장에서는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일단 최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 항공사 측에서는요. 이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출발 직전에 이 물건을 붙인 수화물 비행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여객기 유압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물량을 제한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승객 대신에 수화물을 모두 내리도록 했기 때문에 짐을 붙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요. 네. 짐은 승객들의 주소지로 보내주겠다. 하지만 그 이외의 보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주소지로 일단 보내준다고요? 여행지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예. 일단 승객들의 주소지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네. 이 설명을 했다는 건데요. 일단 업체 측은 이렇습니다. 승객이 비행기 탑승한 이후에 지연 운항, 수화물 미탑재 우리가 충분히 안내했다. 그래서 정보 고지를 했기 때문에 추가 배상은 어렵다는 건데요. 일단 그 부분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유압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항공사 측에서 평소에 뭐 해당 여객기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달지 어떤 자재 설비에 문제가 있었달지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달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국제협약에 따르면 수화물 배송에 따른 지연보상 책임 가이드라인이 규정돼 있는데요. 네. 이걸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 250만 한도에서 손해액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보상을 받으려면 받지 못한 짐과 관련해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물품 구입한 영수증, 피해된 내역 등은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샀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그렇죠. 뭔가 청구를 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서 이것도 절차가 쉽지는 않네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 기내식 먹다가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손상됐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도 치료비나 이런 걸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단 1차적으로 너무 당연히 진료비, 치료비 이 항공사 측에서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내식에 있었던 이물질 때문에 이가 좀 손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다만 승객 입장에서는 이라는 건 이제 평생 쓰는 신체 그렇죠. 부위 아니겠습니까? 영구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보상을 해다오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항공사 측에서는 이 미래에 발생할 또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손상과 관련해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상에는 선을 긋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교통사고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장래 후유증에 남을 수 있는 손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일부만 내가 배상받는다는 취지를 남겨두시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합니다. 어이고. 오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괌 국제공항에서 국적항공사 항공편 운항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슈퍼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괌은 지난 22일 오후 공항이 폐쇄돼 한국 관광객 3,200명이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항 운항 재개로 한국 관광객들이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비상구 출입문이 상공에서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 비행기에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 시한인 6월 5일을 8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도박 등 사행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리츠라는 상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마치 주식처럼 사고 팔 수도 있고요.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때 리츠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회복하는 국면도 나타나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돈워리 투자백서 어서민 성선아 대표 통해서 리츠 투자 한번 배워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또 금리가 인상되면서 리츠 시장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약간 좀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웃는 그런 섹터들이 조금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익률을 보면은요, 5월 들어서만 KRX 리츠 탑 10이요, 5.85%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 리츠 지수가 약 5% 정도 상승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대조적인 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한 마이너스 5%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5월 들어서 리츠 수익률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리츠라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츠의 전방 산업은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기사들 보면 분양도 잘 됐다. 그리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뭐 강남이 또 반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전방 시장인 부동산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리츠도 같이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6월 초에 이제 FOMC가 열리면 일단 확률적으로는 기준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라고 하면 예금과 리츠는 또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네.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리츠의 매력도도 높아지게 되는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리츠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물론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의 최악은 지났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가봐야 맞습니다. 하는 영역이고 일단 리츠 이야기하면 이게 소액으로도 건물주, 뭐 건물주라고 하면 조금 과장이긴 한데 건물의 일부 주인 네.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투자 방법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기본 개념은요. 네. 우리가 직접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딜 임대를 오피스텔을 사든지 빌라를 사든지
더 중요한 건 내가 빌딩을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나 대신 우량한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네. 나 또한 거기에다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리츠 상품과 있고 펀드가 있는데요. 사실 결국엔 동일합니다. 자산운용사가 하느냐 안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전문가에게 대신 맡기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게 리츠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리츠는 내가 이제 뭐 건물을 직접 갖는 건 아니고 네. 일부의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갖고 그걸 또 사고 팔 수도 있다라는 네. 건데 네.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배당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나오나요? 사실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8%, 9% 이렇게까지 주는 데들도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4%에서 5%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도 이제 기준금리 예금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리츠 상품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오르면서 나한테 따박따박 연 4%에서 5% 수익률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금보다는 이 리츠 상품으로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또 최근처럼 맞아요. 고금리 시절이 온다라고 하면 네. 야 뭐야 은행 예금도 4, 5%인데 굳이? 리츠 좀 네. 위험성이 있는데 4, 5%야? 그러면 굳이 그냥 예금으로 가지.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리츠 수익률이 안 좋았던 네,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최근에는 시중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네. 은행의 예금대출금리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야 리츠 4, 5%면 이젠 높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또 주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네. 거. 근데 그 배당을 받으면 네. 세금 떼잖아요. 네, 15.4% 배당 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예금 상품과 세금은 동일한 게요. 우리가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 소득세 그렇죠. 15.4%를 내야 되거든요. 15.4%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츠에 투자하든 안 그러면 예금에 투자하든 세금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종합소득 금융과세에도 합산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 리츠 상품은 어떻게 보면 은퇴하시는 분들, 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하. 네. 리츠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의 네. 포트폴리오에 그럼 리츠를 얼마나 담아야 될까 네.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나이대별로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정말 은퇴를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세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3040들 어떻게 공격적으로 어떻게 포트를 구성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경우에는 포트의 한 10% 정도? 그리고 많다라고 하면 15%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안전맞은 형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제 저 포트에서 한 10% 정도만 이 리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네. 이 리츠라는 게 상당히 효자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뭐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반도체라든지. 근데 이 리츠 상품들은요, 제가 투자를 해보면 이 투자 수익률이 꾸준하고요,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국내 비중이 많지는 않고요. 네. 리츠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하는 경우에 포트폴리오 분산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일본 시장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저 작년 11월 중에 이제 일본 호텔 리츠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여행을 많이 못 갔었던 일본 쪽으로 투자를 많이 갈 거고 그때는 사실 엔화가 굉장히 저렴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와 엔도 싸고 일본 여행 한번 가볼까? 이런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리츠를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편이거든요. 일본 리츠. 네. 그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고 가장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리츠 중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월세 주는 거 있잖아요. 주거용이 있을 수 있고 네, 네. 상업용이 있을 수 있고 물류 창고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 창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같은 니치지만 사실은 그 전방 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해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거는요. 일단은 소형 물류 창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전자상거래가 꾸준히 계속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니즈가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가장 기복이 심했던 거는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리테일 그 리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기복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트, 맞습니다. 백화점에다가 네. 임대를 내주는 리츠. 네, 그런 것들이 특화된 리츠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경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렇죠.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이제 시세 차익도 낼 수 있는데 경기가 떨어질 때는 리츠 수익률이 떨어져서 사실 배당을 받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월세 주는 것 같아요. 주거형으로 그런 리츠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따박따박 월세가 나와서 제가 보니까 이 월배당으로 해서 임대 부동산에 리츠를 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제가 리츠 투자를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기초자산 즉 기초자산에 들어가는 임차인이 누구냐 네. 어떤 사업을 하는지까지도 같이 봐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니까 네. 주의해야 할 점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리츠 상품이 활성화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네. 됐거든요. 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산 운용사들이 다양한 어떤 종류의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 투자 상품의 리스크를 다 검토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이제 주유소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고 안 그러면 해외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고 해외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쪽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런 리츠들은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리스크를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따박따박 주거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맞고 이 리츠 상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내를 비중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내 리츠가 그동안 수익률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리츠는 배당 잘 받네? 이렇게 네. 생각하지 마시고 리츠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주가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차트를 보시고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당도 배당이지만 네. 시세 차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 저희는 2부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미국에서 조금 전에 타결됐다고 나오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 주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개미 수굴 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